인공지능과 농업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벼농사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덜란드에서 안타깝게 우리나라가 주관을 해야 되는데, 네덜란드에서 주관하는 세계 농업 AI 대회에서 우리나라 팀이 본선 3위에 올랐다는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2018년도 이야기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루어질 농업과 AI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016년도에 돌아가신 엘빈 토플러, 엘빈 토플러 당시의 주장에 따르면 제1의 물결은 농업이고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이고 제3의 물결은 현대 정보화 시대다. 자, 그 중에서 제1의 물결, 산업혁명에는 1차 산업혁명은 석탄을 이용을 한 증기기관, 엔진에 관련된,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석유를 가지고 전기에너지를 활용하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전자기, 무선, 그 다음에 라디오, TV, 모바일, 통신에 관련된, 그 다음에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딩, 빅데이터. 그래서 제3의 물결이 현대 이런 정보화의 시대에 들어가 있고, 현재 엘빈 토플러의 주장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업화의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 지능이라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데, 인간의 지능을 현재 온전한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강력한 인공지능, 그래서 자연 그 지능을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완벽하게 대신하는 그런 지능, 즉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을 강력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현재 약한 인공지능, 그래서 지능을 모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능을 현재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인공지능도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1950년도에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이 콜로세서라는 컴퓨터를 최초로 발명을 합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한 그런 컴퓨터였습니다. 그래서 1950년도에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이 컴퓨터를 최초로 발견을 하고, 지속적으로 컴퓨터가 발견이 돼서 이 AI라는 용어를 처음 쓴 것은 1956년 존 메카시라는 분이 디트머스 회의라는 곳에서 처음 AI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56년부터 1974년까지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자체가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컴퓨터 수준의 이 지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야기가, 단어가 나온 이후로 1974년부터 1980년까지는 인공지능의 침체기가 오게 됩니다. 이것은 모라백의 역설이라고도 대변을 하는데, 인간에게는 아주 쉬운 것이 인공지능에게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당연한 지식이, 이것은 누구나 봐도 고양이다, 이렇게 고양이만 보고 사물이나 그림을 보고도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인공지능은 인식을 못하는 그런 상태의 침체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 무능 시대라고도 합니다.
1974년부터 1980년이. 그러다가 1980년부터 전문가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는데, 한 단편적인 예로 의학에 관련된 또는 법률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확실하게 구축되고 거기에 유사한 정보들을 검색을 해서 법률 자문을 한다든지 의학에 관련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특정 분야의 데이터베이스가 활성화되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1987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이상 뛰어넘지 못하는 두 번째 겨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공지능에. 이건 뭐냐면 1993년까지 87년부터 1993년까지의 침체기를 이야기하는데, 컴퓨터 자체가 입력을 한 지식 위에는 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방대한 자료를 넣어놓고 그걸 불러 쓰거나 비교 분석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즉 기계 자체가 학습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발전시킬 수 없는 그런 두 번째 침체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AI 겨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침체기를 넘어서면서 1993년 이후부터서는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 자체가, 즉 컴퓨터가 다량의 이미지 자료라든지 텍스트 자료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서 결과를, 그 데이터를 내놓는 게 아니라 비교 분석한 지식을 내놓는, 그래서 데이터 기반 방법 합습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바탕에는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가운데 잡습니다. 예.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는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특정 부분만 기억을 하는 기계학습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AI 자체는 현재까지도 사람의 지능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결과는 뭐냐면 요 AI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016년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고 100만 달러를 획득을 하는 딥러닝의 결과죠. 그 이전에는 체스라든지 IBM의 왓슨이라는 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상식 퀴즈 문제, 시사 문제를 인간보다도 훨씬 더 잘 맞춰서 100만 달러를 획득을 하는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컴퓨터에게 인공지능 자체를 특정 부분만 모방을 해서 뛰어나게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지능을 전반적으로 뛰어넘을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세이긴 합니다만은 새로운 제3의 도약을 지금 인공지능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그 자체 용어를 굉장히 발전시킨 사람이 제프리 힌튼이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고안한 게 이 딥러닝이라는 용어입니다. 딥러닝. 기계가 인공지능, 신경망을 인간의 뇌세포 신경구조를 모방을 해서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서 기억을 하는. 그래서 제프리 힌튼이 고안한 딥러닝이 지금 AI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015년도에 이런 딥러닝 구조를 152개 계층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생각해서 판단하거나 기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인간의 뇌의 에러율이 한 5.5% 정도 되는데 이보다 낮은 3.5% 정도로 생각이라든지
어떤 사물에 문제를 던졌을 때 인간의 에러를, 즉 오차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신경망 구조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미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인문사회라든지 인간으로서 따라갈 수 없는 감정,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인공지능에는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956년부터 2015년까지 회갑을 맞는 인공지능의 발전 역사를 쭉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인공지능의 시작이 되었던 이 암호해독기, 그다음에 연산, 데이터베이스, 기계학습,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딥러닝, 이런 형태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들을 동영상을 좀 보셨는데 영상을 하나 보시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혹시 비디오가 안 들리거나 소리가 작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따는 영상이, 잠깐요. 이걸 활용한 농업 분야에서는 주로 이제 대기업이나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농 형태로 참여하는 게 아직까지는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관행농업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국마다 전부 그 나라에 맞는, 현 실정에 맞는 인공지능 농업을 정착을 시키려고 우리나라도 한국형 농업, 한국형 인공지능 농업을 정착시키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업 분야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지를 학습해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만 장의 사진을 입력을 해서 건강한 잎과 병든 잎을 구별을 해내고 질병 여부를, 그래서 어떤 병이 걸려 있는지를 판독해내는 게 가장 일반적인 병 진단 방법입니다. 그래서 잠시 그 화면에 있는 글자를 살짝 좀 한번 읽어봐 주시면,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지금 활발하게 주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개가 넘는 다량의 이미지들을 학습을 시켜서, 기계 학습을 시켜서 잎의 이미지를 순간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내는 그런 학습이 일반적으로 병 진단이나 생육 진단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진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를 모아서 플랜트 빌리지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한 연구소나 대학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상 자료들을 전부 플랜트 빌리지라는 곳에 빅데이터로 작물 사진을 올려서 전부 기계에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 결과를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인공지능연구회가 2019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인공지능이라는 이 신문도 나와서 인터넷판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업 중에는 우리나라 기업은 팜에이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팜에이드, 이 팔자가 무한궤도처럼 이렇게 보여서 palm8.co.kr, 그래서 새싹 채소를 원형에서 이렇게 길러내고 서울 상도동 지하철역에 메트로팜이라고 해서 이 지하철에서
식물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팜8이라는 곳에서 경기도 평택 쪽에 있는 대규모 스마트 팜 전문 기업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서울과 광주의 도시명 메트로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광주 송악동에 15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식물 공장을 지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하고 이 첨단 농기계에 관련된 영상을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영상이 많네요. 자, 현재 첨단 농기계는 인공지능하고 결합된 농기계를 가지고 전부 농사를 짓는데, 우리나라도 시설 쪽에서 이런 AI 농업을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이 로봇의 임무는 현재 고랑을 다니면서 다음 지도 같이, 네이버 지도 같은 농장을 매핑을 하면서 수분과 그다음에 양분, 그다음에 잎의 영양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이동형 로봇입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트 농업하고 관련된 양액하고 전기, 그다음에 스마트 농업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관련된 농업, 그다음에 로봇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어색하고 재미없는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좀 색다른 시도였고, 뭐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정보가 제대로 좋은 양질의 정보가 전달되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줌 강의를 지금 4번째 하는데 많은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영상들은 또 중간에 한 번 더 좀 제가 소개를 하고, 현재 그 식물공장 노지 시설, 그 다음에 스마트 농업, 그 다음에 인공지능 농업까지의 현대 농작물 재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현재 재배 식물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또는 과거에 해왔던 것들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찌됐건 인류는 재배를 하든 사육을 하든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먹거리를 해결해서 살아왔는지, 특히 우리 조선시대 배 재배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벼 재배에 관련된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을 조선시대로 하는데, 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두 가지 농법, 직파법과 이양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의 조선시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직파법은 논에 직접 벽실을 뿌리는, 직접 파종하는 방법이고, 이양법은 잘 알듯이 현재 모판에서 모를 길러서 논에 내다 심는. 그래서 당시 조선시대 초기에는 3월의 벽실을 직파로 뿌려서 1년에 1모작, 즉 벼를 한 번 기르는 그런 형태의 농업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모를 길러서 이양하는 이양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보리를 전년도에 심어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5월에 수확을 하는데, 그 보리를 심었던 그 보리밭에 미리 모짜리를 만들어서 길러진 모를
보리를 수확하자마자 5월에 심어서 1년 이모작을 하는, 그래서 한 해에 2종류의 농작물을 수확을 해서 2배의 생산성을 높이는 이양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양법을 조선시대에서는 아주 매우 위험한 농사법이다. 이양하는 것을 일체 금하라고 조선왕조실록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획기적인 농사법이 조선시대 초기부터 금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5월은 가뭄하고 겹쳐서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모내기 할 때를 놓쳐가지고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일수였습니다. 즉 조선시대 초기부터 수리시설이, 즉 저수지 시설이 부족을 해서 물 관리가 안 돼서 5월까지 기다렸다가 모를 심게 되면 그 모는 말라 죽거나 아예 물이 없어서 모내기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양을 못해서, 작년에 이양을 못해가지고 수확을 못하고 올해도 가뭄이 들어서 이양을 제대로 못해서 굶주림이 계속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즉 농사법은 좋은데 자연 환경이나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인공적인 수리시설이 안 돼 있어서 이양법은 금기 대상이 되는 경우가, 그래서 이양법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양법을 조선시대 초기부터 또 금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금지를 했던 또 2번째 이유는 당시 그 직파법은 벽시를 뿌리는 방법이 아직 그렇게 정교하지가 않아서 벼들이 무질서하게 자라게 됩니다. 종자를 마구 뿌리다 보면 난 데는 나고 뭐가 나지 않는 곳은 또 나지 않고, 또 뭐가 나지 않는 곳에는 가장 큰 문제가 잡초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매기가 어려워서 이 직파는 노동력이 당시에는 굉장히 필요했던 농업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양법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열과 간격이 맞춰진 모를 심게 돼서 제초를 쉽게 할 수 있어서 노동력이 감소를 하는. 근데 그때 당시에 대부분 농업 이외에는 다른 생산 활동이 없었던 시절이라서 이 이양법이 굉장히 쉬운 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초하는데도 크게 노동력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제초를 담당을 했던 양민들이 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양법의 도입으로 농사가 쉬워져서 양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양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져서 당시 세금을 가장 많이 냈던 양민들이 세금을 못 내게 돼서 국가가 세금이 안 거치니까 재정이 어렵게 되는, 재정이 감소되는 그런 이유로 조선시대에서는 이 좋은 이양법을 금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이양법에 의해서 농촌사회가 또 바뀌게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양법은 잡초를 뽑는데 노동력이 별로 들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일할 거리가 없어지고 일할 수 있었던 노동력들은 전부 농촌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농들은 농촌에서 살기가 힘들어져서 농촌을 떠나고, 또는 농촌 일손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내 농촌에 일자리가 한정이 되니까 농촌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진 양민들이 전부 불황천민, 상인이나 날품팔이 노동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양법 때문에. 또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불황천민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 병광세와 옥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숭유억불로 조선시대는 유교를 숭상을 하고 불교를 억압을 하는 이런 형태의 사회 문화 때문에 이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통해서 또 가족이나 족보를 이루었던 그런 유교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자기의 족보를 올리지 못했던 이런 천민들이 전부 떠돌아다니면서 빈촌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이제 병광세와 옥녀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중기 후기로 갈수록 식량 중심 벼농사에서 이거 벼농사만 하다 보니까 벼농사를 지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인삼이나 담배, 채소, 특히 목화 같은 특용 작물을 많이 재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역마다 특산물이 많이 생기고 이 특산물을 전부 세금으로 바치는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또는 진상으로 바치는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담배, 아까 같은 인삼, 그다음에 목화 이런 것들을 진상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는 1958년 스페인 필립 2세가 남아메리카 중앙부 고원지대의 종자를 구해서 관상용이나 약용으로 재배를 하다가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직후에 일본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담배들이. 자, 이런 조선시대의 농사법 중에 이양법이 금기가 되다가 이 조선시대에 전쟁이 두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발생으로 농업 생산 구조가 황폐화되어서 그 높은 생산력의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인 모내기법, 이양법을 다시 부활을 하고 각 지역의 저수지라든지 아니면 수리시설 등을 보충을 해서 농업 생산력을 이 전쟁 이후에 조선시대에서는 특히 조선시대 후기에는 많이 끌어올리면서 이 모내기와 관련된 이양법과 관련된 시설들을 많이 확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양법에 관련된 여러 시설이나 농작업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이 전쟁으로부터 폐허가 된 식량이라든지 민생 안정을 다시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부터 본격적인 이양법들이 시행이 돼서 이런 것들이 민속이나 토속적인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또 이양법을 한층 더 그 가열시켰던 이유 내용 중에 하나는 조선시대 이제 대동법이죠. 그래서 특산물로 바쳤던 곡물들을 쌀로 다시 바치게 하는, 즉 지역의 농업인들이 곡물을 기상 조건이라든지 어떤 여건에 의해서 목화를 생산을 못하면 그 목화를 사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비싼 가격에 목화를 사들여서 대신 곡물로 바쳤는데, 이런 폐단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대동법을 해서 모든 것을 쌀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대동법으로, 이 대동법 때문에 더더욱이 이 이양법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벼를 아직까지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벼가 우리나라 또는 아시아에서 많이 재배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벼 자체는 나달 한 알이 약 1000배 정도의 소득을 올리게 됩니다. 즉 나달 하나가 떨어져서 생육을 하게 되면 약 나달이 1000개 정도 생기기 때문에 아시아 쪽에서 벼를 먼저 도입을 해서 심었던 지역들은 이걸 포기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벼를 지속적으로 재배를 하게 되고, 실은 이 벼가 아시아 쪽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쪽에서도 실은 벼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이 벼를 주식으로 하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특히 벼가 1년에 산모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얀마, 지금 민주화 때문에 지금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데, 이 미얀마에서는 1년에 벼를 3번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벼 자체를 실은 인간의 소화기관하고 가장 잘 맞는 작물이 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대 작목 중에 벼보다도 수확량이 훨씬 많은 게 이제 옥수수인데, 이 옥수수는 계속해서 사람이 먹게 되면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양분의 불균형 때문에. 근데 벼는 평생 동안 먹어도 위장에 별 탈이 없는데, 현재는 건강, 다이어트 이런 것 때문에 벼를 또 멀리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어린이들 유아식을 할 때 반드시 쌀을 또는 미음을 써서 이유식을 만들어서 먹입니다. 그래서 이 벼가 뭐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도 어렸을 때는 계속해서 먹다가 육류나 채소 쪽으로 이제 바뀌기는 한데, 요 벼를 우리는 지금 현재 살이 찌는 가장 주요 원인의 탄수화물 덩어리다 해서 벼에 관련된 식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벼를 보면 크게 벼의 생육 기간이 120일에서 한 180일 정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생종 품종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중생종과 만생종의 사이인 중만생종을 많이 선호를 해서 심습니다. 그래서 조생종은 한 120일, 4, 3, 12, 한 파종 후 넉 달이면 수확을 하는 이런 품종들을 조생종이라고 그럽니다. 벼가 나달이 일단은 이삭이 패어서 당일날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 이후에 평균 25일 정도가 되면 이렇게 나달이 다 찹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나달이 차는 기간이 한 25일 정도 걸리고, 벼 전체의 생육 기간을 보면 영양생장기하고 생식생장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영양생장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영양생장 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들을 조생종, 긴 것들을 만생종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생식생장 기간, 아까 보여드렸던 나다리 차는 이 생식생장 기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생겨서 나달이 성숙할 때까지 기간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은 거의 한 25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생장 기간에서 빨리 꽃을 피면 조생종 120일, 좀 늦게 피어서 이삭이 열리면 180일 정도의 수확이 되는 것들을 만생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있는 상황에서 산소가 충분하면 이 밑에 하얀 뿌리하고 현재 싹이 나오는, 그래서 벼의 수량은 대략 한 1000배 정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 신동진벼라는 품종을 비교를 했을 때 이 신동진벼는 나달이 굵고 상당히 투명한 이런 매벼 계통입니다. 그래서 3.3 평방미터당 33주를 심었을 때 3.3 평방미터당 약 80주를 심었을 때 300평당 수량을 조사를 해 보니까 적게 심어도 3.3 평방미터당 33주를 심어도 300평에서 약 490kg 정도의 수확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벼가 적정 면적에 80주 정도 이렇게 너무 많이 심게 되면 오히려 수확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햇빛이라든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게 벼 수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초기에는 단위 면적당 굉장히 많은 벼를 밀식을 해서 심었던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아주 적은 양을 심어서 많이 생산해내는 그런 구조로 지금 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수확이 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포대벼라든지 이렇게 톤백벼로 현지에서 수매를 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이 벼는 해년마다 수확하는 공공 수매하는 품종이 다른데 2022년도 자 내년도에는 새총무라는 품종하고 신동진이라는 품종을 수매를 합니다. 순천 지역은 새청무라는 품종하고 새일미라는 품종을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벼 수매 품종이 전부 다르게 배정이 됩니다. 종자도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벼를 지역적으로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 창고를 국가에서 농협 창고를 임대를 해가지고 수매 품종을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남북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던 시절, 지금도 다시 또 좀 안 좋았는데 창고에 쌀들이 한 3년치 정도가 묵은 쌀들이 많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2021년도 올 2월 달에 러시아로 많이 수출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새청무가 상표명으로는 왕건이 탐낸 쌀입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수매를 하고 이걸 올해 완도에서는 러시아로 지금 현재 우리 쌀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쪽에서 많이 식량작물로 재배되는 이 벼들은 벼과 또는 화분과로 불리우는데 현재 심어지는 형태에 따라서 논벼, 물론에 심으면 논벼, 밭에 심으면 밭벼, 그 다음에
심수도라고 해가지고 1m 이내에 깊은 물에서 자라는 벼들, 부도 1m 이상에서 6m까지 둥둥 떠다니는 벼들, 이런 것들을 부도라고 하고, 이렇게 벼의 형태, 재배 형태 또는 생육 환경에 따라서 논벼, 밭벼, 심수도벼, 부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매벼, 이런 것들은 배유가 반투명하고, 그다음에 이 찰벼는 흰색을 띱니다. 배유가 불투명 해서 녹말 성분인 찰벼 같은 경우에는 녹말 성분이 전부 아밀로 팩틴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자, 매벼는 아밀로스가 15에서 35% 있고 나머지가 아밀로 팩틴이고, 찰비에서는 전부 아밀로 팩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벼들이 생육 시기가, 즉 꽃피는 시기가 굉장히 빠르면 극조생종, 늦게 되면 만생종. 자, 배의 키가 크면 짧은 단간종, 배의 키가 크면 장간종, 소립종, 대립종, 벼 아래 까락이 있으면 없으면 무망종, 있으면 유망종. 그다음에 색깔이 있는 건 유색미, 향이 나는 향미, 양조미, 유백미 등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부터서는 제가 하나 보내드린 한글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벼 재배에 관련된 종자 소독부터 뭐 뿌리는 양이라든지 모짜리 만드는 내용, 키우는 것, 시비하는 방법 등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한번 보내드렸고, 개략적으로 소개 형태의 벼농사를 좀 설명을 드렸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하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